저는 숙명여대에서 아동 심리 상담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 그리고 또 또 초등학교 선생님, 교육심리,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 많이 가르쳤던 과목 중에 하나가 아동 심리 인간 발달, 상담 부모 교육, 네, 이런 거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현장에는 없었으나 자주 있지는 못했으나 현장에서 있고 싶었었어요. 뭐 가족 치료, 놀이 치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제 논문은 석사 논문은 아동 학대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많이 그쪽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가 이렇게 뭐 때리거나 뭐 이런 학대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었던 건데요. 제가 왜 이런 공부를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부모님이 힘들었었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없어도 정말 그렇게 징그럽게 없는 그런 남편한테 그냥 후다닥 시집가버려서 집으로부터 나가고 싶은, 저만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결혼을 어쩜 빨리 해도 뭐 26에 했나? 그랬을 거예요. 7 되던 해 했으니까. 그래서 27에 결혼해서요. 제가 29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앞에 예쁘게 이렇게 하얀 보자기로 머리 쓰고 있는 친구가 저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뒤에 보면은 초가지붕 보이죠? 기억은 안 나는데 저기가 우리 외갓집인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갖고 있던 어쨌든 사진이에요. 그 중에 하나 저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저 초가집하고 우리 아버지 양복하고 넥타이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 폼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없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화이트 와이셔츠에 이렇게 양복과 넥타이를 하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기 경북 상주에 정말 가난한 시골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사범 중학교 졸업하고 사범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큰아들만 공부시키고 둘째 아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범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라. 그래서 서울 오셔가지고 기술을 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양복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인원이 한 30명, 50명 되는 그런 공장에서 양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장님으로 거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 몇 년 전에 그 간판을 열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양복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바로 옆 가게에 붙어 있었던 양장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양장점 사장님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가서 이렇게 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폼생폼사, 우리 아버지도 폼생폼사, 그리고 대한복장협회에 심사위원으로 한 20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게 다른 애들 같으면 다르죠. 예, 그래서 항상 양복 같은 거, 콤비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잘 만들어진 그런 정장을 항상 이게 입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옷을 제가 딸만 넷 중에 장녀인데요. 제가 입고 둘째, 셋째, 넷째가 물려 입을 정도로 워낙 옷이 탄탄하니까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성공하시고 정말 자영업 하시면서 당신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셔가지고 크게 성공은 하셨는데 하지 못한 공부, 이루지 못한 성공에 대해서 저한테 항상 딸들한테 대리만족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여성 시대다. 계속 그런 걸 강조하셨고요. 또 엄마도 이제 양장점 접고
우리 김미경 강사도 엄마가 양장 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옷도 막 만들어주시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하고 자랐냐면, 이렇게, 인형 옷 만드는 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미술 쪽도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께서 큰딸은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어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미술 공부 못하고요. 미술 공부 못하고, 그냥 선생님, 해라. 유치원 원장님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아동 관련 공부를 시작을 했고, 우리 둘째도 미술, 넷째도 미술 이렇게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들한테 용기 내서 하라고 이랬더니 정말 원하던 그런 미술 공부를 다 했고,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 아트를 이 비즈니스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 풀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트가 아니고, 자기 표현과 자유로움과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서 자유롭게 세상에 내 존재를, 그리고 다른 분들의 존재, 또 세상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업과 또 예술이랑 또 아주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아마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런 프레임이 있겠죠. 그 프레임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제가 그 안에서 잘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이렇게 발현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죠. 또박또박.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말을 너무 더듬어서 아버지께서 웅변학원을 보내는데, 거기서도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앞에서 서서 떨어서 오줌 싸고 그리고 또 이게 목에서 이렇게 피가 나와가지고요, 안 하던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도 일단 멈추고, 중학교 때 너무 내성적이었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으면서 내성적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반장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반장 선거가 내일인데, 그때 이제 제가 공립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사립중학교에 있다가. 공립고등학교 가니까 이 반장을 뽑는데, 사립은 그냥 1등이 반장, 2등이 부반장 이렇게 정해줬었어요. 근데 공립 가니까 1등부터 6등까지인가? 입학시험 봐가지고 그 친구들 쫙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시더라고, 선생님이. 1등부터 6등 중에 반장 선거 할 거다, 이렇게 내일 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반장 선거 한다는데 어떡하지? 야, 잘됐다! 이러더니 엄마가 같이 연구를 하재요. 선거 유세를. 다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 이러면 넌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얘, 너 해봐. 너는 키도 크지, 머리도 크지, 목소리도 크지,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다 하는데 한번 해봐.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반장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니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엄마는 초등학교 막 밖에 공부 못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ABC를 모르시는 거, 중학교를 안 가셨으니까 ABC를 모르시니까 그거 딸 넷을 키우면서 그 한이 많으셔가지고요. 실제로 엄마가 60대 중반에 다시 영어를 시작하셔가지고 10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졸업하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를 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업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아침에 그 학원 공부할 학교 가시잖아요. 할머니들 모이는 학교. 예, 그러면 막 6시부터 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방 메고 그렇게 다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중학교도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생 됐을 때 할머니가 수학을 가르쳤으니까요. 모르면 할머니 가르쳐줄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우리 엄마의 그 피가 저한테도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고, 또 나는 어떤 부모인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부모여야 할까? 이런 고민 해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게 맞나? 미치겠죠, 요즘에는 더.
예, 애들이 저는 돌아버리겠어요 요즘에. 전문가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더 돌죠. 배운 대로 안 돼. 배운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아들 중2. 네, 우리 딸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다 미국에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중2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둘 다 영어로 수업해요. 아침에 8시 30분부터 수업해요. 그리고 3시 반에 끝나요, 수업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둘 다.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엄청 빨리빨리 하니까. 약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겠구나, 얘네들이랑 나랑. 그래서, 조금씩 알아들을 때 되면, 우리 아들 말을 알아들을 때 되면, 제가 이게 친구들이랑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것까지 제가 딱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조금 알아듣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해요. 이제 밖에 나와서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며 자기가 대답하고 토론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걔랑 어떤 삶을 내가 살까? 저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원할까? 내가 어떤 부모를 원할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을 원하세요? 지금 현재. 현재 여러분이 부모님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어떤 부모님 원하세요? 밥 잘해주는 부모님? 반찬 맛있게 해주시는 부모님 원하세요? 아니면 용돈 많이 주는 부모님 원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도 나왔어요. 네. 아니면 또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 원하세요? 네. 아, 여러분 스스로 현재. 내가 현재. 건강한 부모님,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안 아팠으면 좋겠죠? 계속 나랑 놀아줘. 그럼 좋으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일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체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놔뒀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할 때마다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주시고, 내가 선생님하고 무슨 수업했는지 자꾸 물어봐주시고, 그랬으면 좋을까요? 네, 성적표를 달달달 외우시는 부모님을 원할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모들을 우리 아이들도 원한다는 거를 전제로, 자, 그래도 우린 부모인데, 우리는 그래도 부모인데,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썼던 육아일기가 있거든요. 그 일기 중에 제가 고민했던 것을 정리해보면서 적었던 글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요. 자,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부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누군가 이야기하는 부모인데요. 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고 2살 되던 해에 별거하셨습니다. 제가 4살 때 두 분은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재혼 후 다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21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밖에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에 재혼하셨고 새아버지 나라로 이사 가셨고 그 나라에서 6살부터 10살까지 저는 낯선 학교 다녔죠. 10살에 저는 다시 태어났던 나라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함께 지내다가 제가 16살 되던 해에 새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33살 하와이에 돌아오신 지 1년 만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알코올, 마리화나 코카인 등을 복용한 바 있으나 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자, 이분이 바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또 다른 분의 부모님을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회상하는 또 부모님입니다. 저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생모는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상태였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습니다. 생모는 대학을 졸업한 양부모를 원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졸의 양부모에게 꼭 대학을 보내줄 것을 약속받아 입양을 보냈죠. 저는 고아라고 아이들이 놀려서 항상 차고에 들어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와 만난 적은 있었지만 친아버지와는 끝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또 한 분의 어떤 여성이 부모님을 회고했어요. 이렇게. 제 아버지의 직업은 장돌뱅이입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저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12살인 저와 13살 언니, 8살의 여동생과 함께 우리 세 딸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고아원에 내버려졌습니다.
제 고향은 아름다운 프랑스입니다. 저는 코코 샤넬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느냐를 먼저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 역할을 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이 사업을 만났죠. 학교에서 배웠던 제 역할보다 이 사업에서 배웠던 부모로서의 제 역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론적 배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는 실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이들 다 학교에 안 보내고 전부 학교에 안 보내고 온라인으로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수업을 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네, 뭐 할 수 없죠. 이론적 배경도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급한 상황에서는 이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하면서 엄마들이 새로운 걸 느끼고 아이들, 학교, 시스템 너무나 많은 경험과 지금 충격 효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저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집에 놔두고 혼자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아줌마라든지 아니면 75세 노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급할 땐 제가 슈퍼 아줌마한테 유모차째 넣고 막 잠깐 서너 시간 미팅 가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다른 타인에게 아이를 맡겨놓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죠? 그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미쳤어 나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저는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요. 이때 또 딸 자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 자랑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전교 1등. 우리 엄마들이 모두 다 애원하는 전교 1등.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우리 딸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시험 봐서 들어간 중학교에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딸의 그 책가방을 싸준 적도 없고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러 이렇게 미팅이 나오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인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딸한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밖에. 근데 우리 애가 학교를 갔는데 오는 길에 오늘 아줌마가 없는 날이거든요. 아줌마가 안 계신 날이고 노모밖에 안 계세요. 75 대신. 근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 딸을 데리러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초기라 어머니가 안 데려다 주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와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 공중전화로. 그래서 얼른 나와서 받았죠. 엄마 지금 비가 엄청 와요. 이러는 거야. 엄마 언제 와요? 그래서 엄마 지금 미팅 중인데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떡해? 자,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빗사이로 뛰어와! 이러실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기회다. 이 아이에게 내가 뭘 가르쳐 줄까? 뭘 남길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더니 이런 반응을 했어요. 동주야. 그러면 한번 머리를 써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비를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엄마는 지금 10분 뒤에 강의해야 되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어쨌든 비 맞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야 돼. 집에서 보자.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케이스. 아마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엉엉 울고 내가 가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두 번째. 아마 거기 있는 누군가 비 맞고 가니까 어른들이 데려다 줬을 것 같다. 우리 아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넙죽넙죽 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 1번이 전 유력했거든요. 분명히 걔는 맞고 걔 성격상 맞고 와서 분명히 울고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또 기대가며 그래도 걔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눈치 살살 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있었더니 말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뭐 집에서
평상시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밤에 10시쯤에 물어봤죠. 아, 참, 너 오늘 우산 없었다잖아. 어떻게 왔어? 엄마가 머리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 말을 안 해. 그래서 막 자기 놀아. 그래서, 아, 저기, 동주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아, 제가 2층, 우리가 2층인데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운동장에 엄마들이 전부 막 엄청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들이요. 근데 보니까 다 우산을 2개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봤어요. 우리 집이 저기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 내 친구가 생각이 나서 걔한테 얘기했죠. 야, 니네 엄마 오시니? 오신대요. 니네 엄마 우산 2개 가져오겠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오케이. 우리 엄마 못 오시니까 그러면 너네 엄마 쓰고 하나는 우리는 작으니까 그 큰 우산으로 우리 둘이 같이 쓰고 가자. 그리고 너네 집까지 가고 내가 널 데려다 줄게. 그리고 그 우산 날 빌려줘.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우리 집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쓰고 갈게. 내일 아침에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엄마 저거 핑크색 저거 내 친구 거야. 내일 갖다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무 충격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제가 가방을 안 싸주니까 어느 날 일기를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멘트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동주가 수요일 걸 목요일 날 싸우고 목요일엔 금요일 거 싸우고 이렇게 잘못 싸운다는 거 가방을. 그래서 오늘 벌을 받았어요.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야 너 무슨 벌 받았어? 자꾸 선생님이 책 안 가져왔다고 내가 잘못 가져왔다고 그걸 복도에 손 들고 서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속으로 저 같으면 막 너무 창피하고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안 혼나봤기 때문에 그 혼나는 우리 딸을 상상하니까 너무 약 오르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어땠어? 속상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속상했지만 걔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손 들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반대로 표현했어요. 너 정말 재밌었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야 몸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엄마 너무 재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잘못한 게 있어서 같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1시간 내내 수다 떨었대요. 손 들고. 그 너무 재밌었대요. 그 친구랑 자기네 집 얘기하고 장난감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뭘 신경을 못 써줘서 이렇게 막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별로 없더라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게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런 적도 없겠지만 만약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 그러면 그 충격이 되게 심하거든요. 안 혼나려고 하고 혼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혼나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아빠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빠는 항상 제가 수학을 85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아빠가 너 가르쳐 줬는데 수학 85점 받았다고 90점 넘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눈이 오는 겨울에 제가 속옷만 입고 마당에 손들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거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또 우시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딸에 대한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아빠의 기준? 네, 기준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가 그런 줄 알았고, 이렇게 겨울인데 눈이 오니까 그나마 좀 따뜻하잖아요. 눈이 오는 날은. 거지도 빨래 한다는 날인데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춥지는 않았는데 이게 너무 속상한가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란 게 결혼하고 제가 9평 다세대로 시집을 갔는데요. 이렇게 그때 제 박사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 남편이 밤 새벽 1시, 2시에 와요. 근데 옛날에 왜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퇴근했을 때 우리 아버지 퇴근이 딱 12시거든요. 아버지가 퇴근 12시에 했는데 제가 자고 있다. 그럼 온 집안이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항상 아빠가 이렇게 빠꾸미 문 열어서 확인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등지고 내 등을 보시라고 아빠 마음 편하시라고 등 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졸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노하우가 있어요. 사전이죠, 사전. 영어 사전
두 개를 딱 이렇게 책상에 받치면요, 턱이 딱 받쳐져요. 뒤에서는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두 개인가 세 개를 놓고 이렇게 턱을 받치고 이렇게 잤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럼 아빠는, 공부하는구나.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몇 번 넘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빠한테, 아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집을 왔는데, 9평에 우리 남편을 기다리다가 제가 침대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이에요. 결혼하고 첫날, 신혼집 차리고 첫날, 우리 남편이 1시인가 2시에 들어왔대요. 그 시간이 1시, 2시였는데, 문소리가 타그닥 나니까요, 제가 본능적으로 침대 위에서, 부다다닥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딱 앉는 거예요. 책상에 딱 앉아서, 본능적으로, 아빠가 없지. 그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남편이,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26년을 같이 살았던 아빠의 딸로서 내가 학습된 거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 기절해가지고 오다다가 책상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친정집을 많이 못 갔어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다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육아일기를 쓰면서 그 정리해놨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볼게요. 제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만남과 성장이다 아이들과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이거든요. 자, 우리 부부는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우리 부부는 운명적으로 만나서 연인이 되고 곧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꿈꿨어요. 우리는 아기를 갖기를 원했고 둘째도 갖기를 원했죠. 다행히도 신은 우리를 믿고 생명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두 자녀를 통해서 신비로운 삶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고 우리는 무한히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정의한 우리 아이와 만남의 어떤 그 운명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편했어요. 다른 이제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속에 저변에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소유하고 있는 게. 제가 분당에 여기 순회동에 정자동에 우리 아이 1학년 때 정자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정자초등학교에 막 오픈을 했을 때였었어요. 되게 유명하죠, 여기가. 부자 동네로.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자 동네가 오픈을 하고, 우리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면, 무슨 학예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예회를 하는데 학예 발표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 음악대학의 석사과정에 있는 성악가 선생님을 모시고 학예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6명이 구성원이다. 그래서 한 달 연습 기간에 100만 원을 가져오면 된다. 그래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예회인데 졸업 작품 전시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엄마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갈게요. 동조가 꼭 있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엄마들 틈에 있는 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동자 너 그냥 혼자서 개인으로 너 공연해. 그래가지고 개인으로 피리를 불었나 뭘 했나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친구랑 했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건 안 했어요. 또 잠시 후에 또 얼마 후에 아이를 우리 강남에 수학을 공부시키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를 매주 3번씩 데리고 강남에 가는 거예요. 대치동에. 그런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아이 한 명이 더 있으면 선생님이 수업료를
우리가 분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둘이서.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똑똑한 것 같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공부 안 시키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우, 똑똑한데 왜 그렇게 키우세요? 엄마 신경 좀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신경 너무 안 썼나? 그냥 학원도 잘 안 보내고 영어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하면 제가 6개월도 안 보내고 그랬던 기억나요. 또 김연아 때문에 스케이트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 다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3개월 내내 스케이트 학원에 살았던 적도 있고요. 뭐 그거는 했으나 가기 싫다고 하는 걸 절대 안 보냈거든요. 저도 또 보내기 싫은 건 안 보냈죠. 그래서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요, 우리 딸이. 과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디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학원을 보내야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나 큰 이슈더라고요. 엄마들 사이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치원 초등학생 엄마들 계실 거고요. 중고등학생 어머니들 계실 거고 다 큰 성인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은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연 우리 아이가 왜 학원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학원에 보내야 되고 얼마나 보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전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부터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방향성이 결정돼야 그 모든 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 왔던 그 수많은 엄마들처럼 계속 이렇게 쓸려다니는 거죠. 그 엄마들의 연락과 주제와 그 엄마들의 대화 속에 제가 계속 휩쓸려 다녀요.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주변에 있는 엄마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싶은가, 이 방향을 보고 모든 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이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왜 자꾸 학원을 선택하고 애를 데리고 학원을 뺑글뺑글 돌리냐면 불안하니까. 그죠? 짜장면 집에 갔는데 다 짜장면인데 나 혼자 짬뽕 하면은 이상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짬뽕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저도 짜장면이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데 학원 안 보내는 건 너무나 불안합니다, 저 엄마들이. 그러면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는 틈새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옆에 못 계셨다는 거예요. 학원에 막 보내는 그 시기에 우리 스티브 잡스 어머니는 옆에 못 계셨다는 거예요. 샤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일단 애들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정확한 거 아시죠? 우리가 애들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아들이 3살 때인가 4살 때 아니다. 3살 때 4살 때 앞에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놀이터에서 요즘엔 흙도 아니고 예전엔 이렇게 뭐 깔아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흙이었거든요. 모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주말이었는데 이제 놀이터에 낮에 가는데 어머니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도현이는요? 그랬더니 예. 그 냅둬라. 아이고 뭐에 빠져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땅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맨손으로. 파다 아내가 돌로 파다가 이제 옆에 있는 나무떼기로 파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될 정도로 막 완전 다 파놓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 동네 아저씨들한테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이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도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그냥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고 또 가봤더니 아직도 파고 있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졌는데 이제 어두워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조금만요. 그러면서 더 파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손톱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만 파자. 그만 파고 싶어서 내일 더 파자. 여기 아저씨들이 혼날 수도 있어. 정말 바쁜데 더 파야 되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거기서 뭐 때문에 이렇게 파고 있는데 아니에요. 더 파야 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 건데 거기에 금이 있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금맥을 찾을 때까지 전 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걔가 왜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다음 날까지 팠어요. 근데 이제 동네 그 주변 사람들 거기 애들이 지나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학교 갔다 왔더니 그게 이제 이게 덮어져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또 파는 게 억울한 거죠. 한 3일째 됐는데 포기하긴 했는데 결론은 만약에 저라면 한 10cm 팠을 때 들어와 그만해 그 모래장난 하지 마.
옷도 지저분해지잖아!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귀찮으시기도 하고 애들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아동 전문가도 아니신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아이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내가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아이 욕구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아이가 왜 그 땅에 심취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책을 읽은 것들이 전부 지구, 그 다음에 또 뭐 지구 핵, 그 다음에 땅, 지층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엄청 했었더라고 혼자서. 책을. 그러고 나니까 그 땅에 대한 호기심을 거기서 풀었던 거죠. 근데 땅은 파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거는 손으로 파면 안 돼. 기계로 파야 되고 땅이 더 넓어야 돼. 그리고 땅 밑에 바위나 돌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땅을 발견해서 계속 파다 보면 금이 나올 거야. 그거를 초등학교 내내 항상 저한테 땅만 보면 파고 싶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안 파요. 자, 우리 이제 그 아들이 벌써 중2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스토리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중2가 힘들죠? 괜찮으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 아파트는 별로 젊은 친구들이, 애들이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세요. 평수가 넓다 보니. 근데 이제 주변에 우리 아들 친구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본인 아파트들에는요, 계단에 전부 앉아있는 데다 다 중2, 중1, 2, 3. 계단에 앉아있대. 핸드폰 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핸드폰 들고 다른 계단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네? 와이파이 때문에. 엄마가 핸드폰 많이 하니까 엄마가 와이파이 안 해주잖아요. 딴 집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거기 창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에 창문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모든 복도의 계단에 중2 애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집에는 아주 5기가인가 뭐 굉장히 센 그 와이파이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땐 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한 일주일간 방학이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 끝나고. 근데 이제 뭘 하더니 저한테 와서 막 어깨를 막 주무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2가 엄마 어깨 주무를 때는 이유 아시죠? 엄마 이런데 제 주물러 드릴까? 여기 어때요? 야 시원하다. 도윤아 너가 웬일이니? 아 웬일이겠냐 엄마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한 거예요 엄마. 막 이틀째 그래요.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얘도 뭘 원하니? 엄마 있잖아요. 엄마 닌텐도 아세요? 그 닌텐도가 말이죠. 이게 옛날에 이랬는데 그게 새로운 게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건데요. 가격을 보니까요 이게요. 야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이게 7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칩을 사는데 칩이 이게 8만 원인데 이게 6만 원으로 내려갔고 70만 원짜리가 벌써 5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 닌텐도인데 아세요? 닌텐도 게임기인데 이게 TV에 틀어놓고 하면 이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야 그 애기들이 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에요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새롭게 요번에 개발이 됐는데 그 말 하나 만드는데 3년 걸려서 만들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게요 굉장히 유행해 우리 애들. 근데 제가 말이 안 통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너무 비싸다. 그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다음부터 말 안 하기로. 근데 걔가 이제 근데 이제 아빠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안 돼. 너 게임 시간 하루에 2시간인데 그것까지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충분하잖아. 안 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방학 동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도 100번도 더 얘기하는 거. 엄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사줄 거예요? 엄마 그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걸 하면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머리가 막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뇌 운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고요. 제가 공부에도 집중력도 막 길러줘요. 도윤아 안 되는 것 같아. 너가 정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단자 머리를 한번 써봐. 그랬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애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하고 없애기에는 요때 아이한테 뭔가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학습시킬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윤아 이 세상에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얻어낼 수 있어. 한번 해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안 사준 책 어떻게 얻어내냐고요. 이제 화가 났어.
그러니까 머리를 써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써봐. 엄마 아빠 뭘 좋아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사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 아 미치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안 사고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그게 2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파는 데를 가게를 갔어요. 찾아 걔 다 찾아라 그래서 한번 가서 알아나 보자. 갔더니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확실한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나올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가게. 다른 데 다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시에 오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10시에 오면 살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그때 막 줄을 서고 그래가지고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럼 조금 일찍 오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확신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이제 일주일 뒤에 토요일이 와요.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 아들이랑 대화를 해서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 중2가요. 엄마 차삭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생각해보자. 토요일 날 10시에 묻는 데니까 우리 한 9시면 가서 줄 서 있을까? 아니요. 9시는 안 될 것 같아요. 6시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시부터 그럼 어떻게 4시간 어떻게 줄 서 있어? 아니요. 전 살 수 있어요. 텐트 가지고 와서요. 파카 입고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6시부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니 그 전날부터 쓸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열정이 너무 멋있다. 너 그 열정이면 뭐든지 하겠다. 엄마 근데 제가 좀 무서우니까 엄마 같이 가주실래요? 그래. 근데 엄마는 9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8시 한번 가볼까? 그 얘기를 일주일 동안 막 너무 기대하는 거야. 아 빨리빨리 하루가 왔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시계야 빨리 돌아라. 이렇게 일주일간을 내가 들들 볶는 거죠. 이 엄마가 반드시 사줘야 된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 성공을 시키고 싶은 거죠. 제 입장은요. 그리고 뭔가 그 계기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거죠. 당일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6시 넘어가고 한 8시쯤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스크 다 끼고 아침에 8시에 얘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경비가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어제 밤 11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새벽 3시에 경찰이 와서 돌려보냈고 4시에 다시 서가지고 또 경찰이 와서 돌려보냈고 안 되겠길래 그 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이거 번호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번호표 다 받아서 82번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담당자는 어디 있어요? 담당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줄 다 서서 번호표 끝났다는 거죠. 담당자한테 가서 어디냐? 저기요. 이거 줄 전날 11시부터 서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자다가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큰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뒤돌아서 엄마 그냥 가자 하고 가자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죠. 내가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도윤아 정말 원하면 할 수 있어. 올라가자 다시. 그래가지고요. 둘이 서 있었어요. 도현이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계속 서 있으니까 그분이 어머님 되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절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정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연락을 미리 안 했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찾아갔을 때 적어도 전날에 줄 서야 된다는 거 얘기만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줄 쓴다고 했었다. 우리 아들 보는 데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다 서 계셔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전 기다릴래요. 혹시 알아요? 오류로 하나가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착오가 생겨서 하나가 분명히 남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서 있을게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시간 낭비십니다. 제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 20일 정도 있으면 또 새로 나올 겁니다. 아니요. 어쨌든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해가지고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록해두세요. 핸드폰, 명함 다 받고, 그렇게 계속 서 있었어요. 그리고 10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하는 거죠. 전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건네줬어요. 새벽 1시부터 오셨는데 커피라도 드시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북새통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엄마 안 될 거야. 그냥 나 안 할래. 그러는
포기 없어. 분명히 될 수 있어. 아니면 70만 원짜리 사자. 아니 엄마 그건 사기 싫어. 근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하나가 남았대요. 너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대요. 우리 아들이 그때 뛰었는데 1000점까지 샀더라고요. 이렇게 뛰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그냥 7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우리 아들하고 추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얻어내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 될 거야. 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엄마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아들이 한번 뛰고 나서 그러는 거 엄마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금도 얘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우리 아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평생 우리 아이 기억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날 전 아침 일찍 좀 움직여서 제가 했던 행동이지만 우리 아들에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의 샘플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죠. 이 기억은 아마 걔가 평생 가면서 어떤 순간에 잊지 못할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낼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과 제가 만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뭐, 많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소유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 때문에 전전긍긍 연연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직 부모 역할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돼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죠. 하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 삐끗하면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는 이렇게 제가 육아일기 때 이걸 정리해 둘 정도로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와 제가 운명적으로 만났는데요. 이런 관점이죠. 신비로운 그 생명체는 드넓은 우주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지구촌, 그것도 축복과 결핍이 적당히 공존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선물 받은 아시아, 그것도 대한민국 땅,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나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전 바라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시베리아 몽골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술록대를 방목하면서 이동식 움직임을 짓고 살면서 자신들의 전용 술록을 타고 다니면서 놀았을 거예요. 이 시간에 아마.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고 성냥갑처럼 까նակ한 아파트 안에 살면서 학교와 학원 그리고 버스 타고 미세먼지를 피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이렇게 운명이 다른 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외모, 그리고 기질, 성격, 우리 DNA를 적당히 섞어서 신은 우리 아이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 그 아이가 생각하는 사고, 습관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인 거죠. 나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이야기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고, 내 운명처럼 우리 아이도 그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 또한 우리 아이들의 두 번째 운명인 거예요. 이걸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면 신이 주신 타고난 성품과 생김새 그리고 잠재력과 기질을 가지고 주신 처한 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나 옆에 없을 때에도 지극히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끝없이 멋지고 신나는 곳으로 탐색하며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자신을 믿고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신의 뜻에 따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서로 도우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타인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리해 놓은 이유가 이거든요. 동의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이걸 결정하시면, 이 방향을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 방향성이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울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도벽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1,000원을 가져갔어요.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맴매로 때리면 될까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행동주의 학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무슨 학자, 약간, 이 학자 이론들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부모의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000원을 꺼냈어요. 엄마 몰래. 자, 도벽이다. 나쁜 거다. 야단친다? 이런 거 말고. 야, 넌 어떻게 엄마 몰래 잘도 가져간다? 대단한데? 너 나중에 마술사 될래? 야, 엄마도 배우고 싶다, 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잉? 혼날 줄 알았는데, 잉? 유리를 확 깼어요. 접시를 깨버렸어요. 애가 얼굴이 크게 질렸어요. 엄마를 바라봤어요. 야!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친 데 없니?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 순간 어떤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이에게 뭘 남기고 싶을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봤어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뭔가. 그리고 제 부모 역할을 결정한 거죠. 그거는 뭐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칭찬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홈스쿨링도 많이 해요. 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 해도 궁극적으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아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공부하나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 아이의 성적이 과연 나중에 미국 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미국에만 가면 되나요? 이탈리아 갈 수 있잖아요. 요즘 같아서 가면 안 되겠지만 이탈리아 갈 수 있고요. 뭐 남미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딸 키울 때요. 주산 학원이 있었어요. 주판 학원. 아세요? 그거 애들 주산 학원 엄청 다녔죠? 우리 딸은 안 보냈어요. 왜냐면 걔가 살아갈 때쯤 되면 주판 필요 없을걸? 전자계산기 쓸걸?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애들 사전 안 쓰죠? 이걸로 전자계산기로, 사전, 전자사전으로 쓰잖아요. 사전 필요 없죠. 저도 사전 엄청 많이 버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뭘 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수준이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레벨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 시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 아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택을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저도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여러분 다 주변에 보내보셨겠지만 학원이란 주제 이전에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싶으신가를 결정하신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한 또 제 일기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의를 얻고 싶은데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랑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완벽하게 사랑한다고 믿는 거죠. 매 순간 나는 우리 아이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굉장히 많지만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석사, 박사 졸업하신 선배님들끼리 모여요. 그럼 다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어느 학교에 보낸다, 어디 학원에 보낸다, 뭐 과외 뭐하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을 하고 저하고 후배님들하고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고 이상한 부모를 너무 많이 보고 아픈 애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아프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 없으며 정상적이기만 하면 땡큐였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큰 문제가 정신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것만 해도 정말 땡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살아갈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감정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우리 아이들 그럼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칭찬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엄마들은 자주 못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그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완벽하게 하겠죠. 그러나 뭐 배운 게 맞나? 요즘에 저도 헷갈리는데 정답이 어딨어요. 그런데 인류학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이런 생활 속의 먹거리처럼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칭찬이죠. 최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공부해! 이런 말보다요. 야, 너는 공부할 때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야. 차라리 이렇게 칭찬하시라는 거죠. 야, 너는 아인슈타인 같아. 너 이렇게 정말 여기 어떻게 뒤태가 학자냐. 정말 예술가 같아. 막 예술적인 학자 냄새가 펑풀 나고, 야, 되게 멋있냐. 너 걸음걸음 이렇게 어저저저 걷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야, 똑바로 걸어! 이러잖아요. 야, 너는 걷는 것도 학자 같아. 막.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야, 걷는 게, 어디 크라운 멤버 소독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칭찬을요, 계속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하셔야 돼. 이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성을 정하세요. 저는 우리 딸을 어려서부터 무조건 전 예술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못한 한을 풀려고. 아니나 다를까 예술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가셔야 돼요. 계속. 이 아메 사업도 똑같지만 뭐든지 똑같지만 이 육아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이 10년 이상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옆에 있는다고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방향성만 정하면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안 벗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방향성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말 집요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 멋져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요. 한번 뭐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이. 너 이렇게 엄마 닮았니? 뭐 이런 칭찬 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 이호자님이 보통 잠옷을 대충 입는데 어느 날 이게 우리 친정 엄마가 예쁜 잠옷 둘이 입으라고 이렇게 블루 핑크를 사다 주셨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안 입거든요. 귀찮아서 대충 그냥 이렇게 집에서 막 입던 거 입지. 저는 입는데 여보 좀 입어. 아니 귀찮아 안 입어. 새로 꺼내기도 빨아서 걸어놔도 안 입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들었는데 그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그 잠옷을 입고 있는 거여서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쁜 걸 입고 계셔요? 했더니 이거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이호연 사장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일관적이에요. 여보 왜 이렇게 열심히 씻어? 뭐라고요?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매사요. 그냥 우리 이혼사님은 정했어, 내가 보니까. 정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여보, 오늘 이발 이쁘게 했네? 어디서 했어? 어디서 하긴? 당신이 선택해준 데 거기지 뭐. 당신 안목으로. 야, 그 미용사 진짜 괜찮다. 당신이 결정해줬잖아. 갖다 다 붙여요,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뭐든 다 갖다 붙여요. 그게 칭찬이죠. 나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선택해줬잖아. 당신 안목이잖아. 뭐 이런 거. 기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 아이들은 얼마나 그럴까?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너무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이가 있고 또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부모 역할의 방향성을 정하고 밤낮으로 칭찬하길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바로
학벌? 뭘로 영향을 미치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까 방향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방향성.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하버드 같이 좋은 학교 나오면 좋겠네요. 또 말도 잘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건강하고. 또 어떤 아이를 원하세요? 긍정적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밥도 제대로 못 해줄 때도 있고, 야, 김밥 사먹어! 뭐 이럴 때도 있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나요? 내 김밥 사먹으라고 할 때가 상처받나요? 좋아요. 어,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아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책을 이렇게 소설책을 원서를 계속 읽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더니 캐나다에서 원서만 읽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더니 한국 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설책인데 걔네들이 있는 하이틴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한글 소설이 빠지기 시작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책을 사달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줬는데 그게 너무 많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6권 사주면 그걸 하룻밤에 다 읽어버리고 6권 사주면 하룻밤에 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살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뒤편수가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책으로 출판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막 후속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매일매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균 한 3,000원에서 2,000원 결제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3,000원, 2,000원. 많게는 5,000원씩 결제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대다가 이제 안 돼. 책도 보지 마 그랬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책을 계속 봐야 돼. 수업 끝나면 앉아서 책 보는 게임하는 시간 딱 2시간 나머지 책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돈이 나가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애가 여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에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잘 때도 보고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그거부터 봐요. 소설부터 보다가 수업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을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줄까? 계속 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죠. 엄마 나 이어서 보고 싶어요. 2,000원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2,000원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예. 하루에 그것도 한두 푼이도 계속 엄마 아빠 갚아 아니에요. 아 미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야,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오케이. 아빠랑 규칙을 정했습니다. 집안에 아줌마 어차피 요즘에 못 오시거든요. 못 오시니까 잘 됐어. 청소기 한 번 돌리면 2,000원 정했나? 그 다음에 이 쓰레기 갖다가 버리면 3,000원인가? 뭐 이렇게 다 아빠가 정하더라고요. 아빠가 했던 일이다 보니까 아빠가 쭉 정했어. 힘들었나 봐 우리 아빠. 아줌마 안 오는 동안. 쓰레기 갖다 버리기 3,000원, 2,000원.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있으니까 또 설거지는 뭐 2,000원 이렇게 정했어요. 걸레질은 뭐 누나가 하고 뭐 2,000원. 자기 방정리는 얼마 다 정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거를 다 하고 있어. 돈 달라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야 돼. 엄마 더럽지 않아요? 이제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엄마 그냥 제가 청소할게요. 하면 안 돼요? 제발 청소기 돌리라고만 해주세요. 너 어제 돌렸는데 왜 또 돌려? 아 지저분해요. 이 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엄청 들어와요. 이 코로나가 생길지도 몰라요. 엄마 청소기 돌릴게요. 네? 저 돌릴게요. 깨끗하게 돌릴게요. 막 설거지거리가 왜 이렇게 없지? 누나 설거지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한다고. 이래요 지금. 짬짬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혼 사장님이 청소기 돌려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요. 또 한 바퀴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천장까지 머리가 닿았어요. 아싸! 너무 기뻐해요. 청소기 돌리라는 게 말을 너무 기뻐해요. 싸움이 없습니다. 계속 신나고 기뻐하고 3,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 온 집안이 반짝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애가 막 움직이니까 살도 빠지고 또 에너지 있고 2,000원 생기죠. 아빠, 엄마, 애들이 기뻐하니까 웃음꽃 피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그렇게 지금 지켜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자,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할까요? 건강을 물려주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쉬운 거. 자존감? 자존감 물려주면 좋겠 독립심도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 마인드, 그쵸? 네. 위기 있을 때 대처 능력, 이런 태도 물려주면 좋겠죠? 돈 관리하는 거, 경제관념도 물려주면 좋겠죠? 창의적 사고도 물려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창의적 사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가족이나 이웃, 친구, 국가, 인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항상 대화 속에 이거를 나누죠. 야, 너만 먹고 사니? 네가 조금 아껴서 좀 절약하면 이웃한테 여유가 생기잖아. 저기 몰린 아프리카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뭐 물려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뭘 물려주길 원하세요, 지금? 땅? 숨겨놓은, 그죠? 빌딩? 이런 거 물려주길 원하세요? 지금은 부모님한테 뭘 바라세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17살만 되면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착각인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것 같아요. 이미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되면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한 중3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이혼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요. 여보, 나만 생각해. 당신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해. 이러거든요. 저는 여기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거, 그거를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도 그 정신세계가 내려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신나고 뭔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태도를 보고 그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개종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아들도 있고요. 그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뉴트리 먹였는데 나중에 술 마셔가지고 간암 걸리는 아들도 있겠죠. 그때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나요? 잘못 물려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절대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16살, 17살 되면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모 역할 뭐냐면요. 제발 우리 아이들 17살부터 신경 쓰지 않게 그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놔두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자유롭게 당신들의 꿈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75인데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예! 엄마 어디 코로나 어디 다녀? 예! 아유야! 엄청 신나는 일이 생겼어! 뭐야? 주식이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또 왔어. 엄마 이게 뭐야? 했더니 나! 쌍꺼풀 수술했다? 이러시는 거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우리 엄마 정말 존경해요.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우리 엄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엄마를 보면. 그리고 엄마 걱정 안 돼요. 우리 엄마. 우리가 신나고 즐겁게 사는 그 삶의 태도를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한 10분만 더 쓸게요. 왜냐면 비즈니스 마무리 좀 하고요. 자, 엄마이기 전에 우리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는 자신 또한 엄마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자, 우리 비즈니스로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니까 오늘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부로. 여기 이제 마무리 됐고요. 좀 쉽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좀 듣고 나니까? 해소되지 않으세요?
예, 괜찮아요. 우리가 즐기면 돼요. 그걸 다 애들이 받아가요. 자,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요즘에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건데, 지금이 5, 6, 7, 8, 4, 5, 6, 7, 8에서 5개월 지금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내년, 이거 유튜브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연봉 1억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엄마들로서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소비자 모으기 다 아시죠? 다 같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시작! 소비자 모으기! 네, 소비자 모으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소비자 모으기의 개념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개념 창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재택 1인, 여러분 다 각자가 여성 1인 CEO세요.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소비자 리더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이 아이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생필품이 계속 바닥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 아메이 아이템 중에서도요. 500가지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어요. 스타벅스처럼 매장에 가야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타벅스도 이 캡슐을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유로운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안정된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인 것 같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저는 요런 5가지, 6가지구나.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택근무 하시면서 소비자 모으기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5분 동안 연봉 1억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6글자 뭐라고요? 시작! 소비자 모으기입니다. 지금 아이들도 집에 있고 키우셔야 되니까 외근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업으로도 그러니까는 제2의 직업으로, 제3의 직업으로 얼마든지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소비자 모으기의 비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비자 모으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르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비타민 안 드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자, 비타민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인들은 전부 우리 뉴트럴라이트 다 드시고 계세요. CMP 커스터마이즈 팩 가족당 하나만 생각해도요. 저만 해도 맨즈팩, 우먼즈팩, 우리 남편 맨즈팩, 아이들 틴즈팩 이런 거 먹거든요. 자, 그러면 가구당 그냥 뭐 한 사람만 먹겠다고 가정할게요. 한 사람만. 그러면 한 분이 그 맨즈팩을 드신다고 하면 아침 저녁 드시는 그 맨즈팩 비용이 스타벅스 한 잔 값입니다. 하루에 스타벅스 한 잔만 줄이고 그 맨즈팩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냐면 점수로 따지면은 10만 점수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15만 내외. 한 달에 15만 내외, 점수는 10만 점수거든요. 그렇게 나로부터 그 더블X 맨즈팩을 드시는 30명 소비자를 모으는 거죠. 정확하게 한 3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30명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점수가 되거든요. 300만 포인트. 그걸 우리는 이제 12%라고 하는데요. 이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원 드시는 10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 가구 혹은 개인 30명을 모으면 제가 12%라고 해서 제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3명의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거예요. 무엇을 카피시킨 거죠? 6글자 시작! 소비자 모으기. 이걸 카피시킨 거예요. 프랜차이즈 3개 오픈한 거죠. 이 수익이 약 260만 원 정도 돼요. 제 개인 수익이. 집에서 하시면 돼요. 한 명을 더 카피시키면 제 수입이 355만 원 넘거든요. 이런 원리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리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품 쓸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제가 이 정확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지금 집에서 당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메이가 500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이템만으로도 제가 사업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3명에게 복제했을 때 제 첫 달 수입이 9월부터 제가 이걸 딱 완성했다. 첫 달 수입이 2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2달을 완성하시면 부부 동반 시드니를 가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내외의 연수입이 발생해요. 연말 보너스가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주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 집에서 이 플랜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아이템 한 가지, CMP 하나로만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500가지 아이템 정수기, 청정기 포함해서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관리하는 소비자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까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는데 자 예를 들면 카톡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 줌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활용하셔도 돼요. 카페에서 직접 모이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하셔도 돼요. 아니 가정 네.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지금 다 직업을 잃고 계시거든요. 직장을 잃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셔야 즉 사고하는 방향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향을 배웠고 그 분들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지금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과 나눌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노하우는 정보는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 핵심 전략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카피가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연봉 1억 3천까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자본 투자하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재테크를 많이 신경 쓰시는데 재테크도 뭐죠?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본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얼마든지 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주변의 소비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비자들과 함께 내가 소비자 모으기 1단계, 그 다음에 또 3명의 내 파트너들에게 2단계, 3단계 또 그분들이 나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타벅스는 오프라인을 활용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을 활용한 쇼핑몰로 활용하고요. 또 이제 본사에서는 카카오톡하고 접목을 시켜서 카카오톡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내가 보낸 링크로서 바로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이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가 변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소비자의 리더예요. 주변의 회색 동그라미들이 다 소비자들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야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생각하시지만 이분들의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거거든요. 다 같이 6글자 뭐라고요? 시작! 소비자. 모으기예요. 30명 정도가 한 10만 PB 정도, 10만 점수 정도 비타민을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침 저녁 그 맨즈팩 하나가 하루 스타벅스 한 잔 값입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30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가족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할 수 있네. 친구도 괜찮은 건데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포함 13명이 모이면 여러분이 중견 기업의 CEO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버 시대에 이 사이버 마케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아메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무서운 게 회원 가입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매력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례 없이. 소비자들은 원래 많았는데 이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한가하셔서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여유가 있으시고요. 학교 안 가죠? 출근 안 하시죠? 전부 재택근무 하시죠? 그래서 훨씬 더 사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의 꿈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말씀드리고 싶어. 연봉 1억. 우리 엄마가 야 주식이 올랐어 이런 즐거운 거죠. 야 우리 내년 연봉 1억 도전.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우습게 보셔야 돼. 연봉 1억을 우습게 보세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가정에서 정말 신나는 하루 오늘도 보내시기 바라고 이렇게 온라인 미팅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는 많은 리더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야, 네, 저 혼자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함께하는 거고요. 우리 정말 지혜로운 엄마, 신나는 엄마, 그리고 누구보다도 에너지 있는 엄마. 그 엄마가 가정을 에너지 있게 만들고요. 에너지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다 알아서 삽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듯이 그 아이들도 다 알아서 열심히 살겠죠. 네,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